일단 문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구경 차원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갔어. 근데 지문이 있어. 지문의 길이가 짧지 않아. 여기서 일단 마음의 부담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몇 문제냐면 1, 2, 3, 4, 5, 6, 6문제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가볼게. 일단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번 문제일까요? 6번 문제죠. 6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6번을 먼저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험장에서 막 밑줄을 그어놓고 풀고 나면 6번 할 때 A, B, C, D, E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밑줄 그은 흔적 때문에. 그래서 막 그때는 마음이 급하잖아. 막 A 찾고 B 찾느라고 더 떨리거든요. 그런데 6번을 먼저 풀어버리면 A, B, C, D가 한눈에 보이니까 훨씬 수월하고 한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마음의 부담감도 줄어서 6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너희 입장에서 지금 똑같이 접근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A가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으킬, 색칠해 보세요. 일으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일으키나요? 앞에 없어요. 뒤에 있네요.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 색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6번에 1번에 돌아와서 문제를 진작하다. 내가 진작하다의 단어 뜻을 잘 몰라. 근데 문제를 진작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아닌 것 같아.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 세모해 놓고 그 다음 B로 가보세요. B의 색칠, 만들었다 색칠. 무엇을 만들었대요? 모형을, 이번에는 앞에 있네요. 모형을 만들었대요. 6번에 2번 가서 모형을 고안했다. 어때요? 괜찮죠? 그쵸? 오케이, 동그라미 답이 될 것 같아요. C로 갑니다. 지문에 가서 지닌 색칠. 무엇을 지녔대요? 신의 형상을 지녔대요.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그런 건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의 모습을 한 인간 이건데 6번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써요? 물건 같은 거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더는 안 되겠네. X고. 그 다음 D로 가서 D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A, B, C, D 어디가 있어? D. 여기다인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온한 요소로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간주하다인데 불온한 요소로 설정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로 정하는 거니까 답이 안 되고. 마지막에 5번에 가서 A, B, C, D, E. 고전에 이미 갖추어졌대요. 무엇이 더 앞에 있어요? 우수한 면을 갖추다. 무엇을 갖추다는 찾았어야 돼. 우수한 면을 갖추는 거야. 근데 6번에 5번에 우수한 면을 시사한대요. 우리 보통 이것은 이것을 시사해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암시하는 거지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뜻과는 완전 다른 말이죠. 어때요? 충분히 풀만하죠? 6번 답 2번이죠. 여러분도 풀었어요. 한 문제 해결했어. 이제 뭐 어렵지 않지, 그치? 진작하다라는 말을 잘 모르고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진작하다는 분위기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분위기를 진작하다 이런 말을 써서 지금 여기 나온 답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한 문제 해결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갈 건데 여러분에게 읽고 풀 시간을 먼저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먼저 자, 일단은 1단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볼게요. 선생님 1단락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읽어볼게. 지금 이게 지문의 1단락이야. 앞에서 막 힘들게 풀었어. 자, 이제 여기 풀 차례가 됐어.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에 정보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잘 보세요.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니까 물어볼게요. 얘가 중심어예요? 얘가 중심어예요? 태양 중심설이죠. 그렇죠? 얘 색칠해놓고 이것을 제시했더니 이게 일종의 뭐가 됐어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었던 거죠.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키워드 뭐밖에 없어요. 얘예요. 원래는 지구 중심설이었는데 이거에 대안으로 태양 중심설이 나오면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되었고 변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야, 서양의 우주론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뜬금없이 왜 얘기했겠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중심설이죠. 태양 중심설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색칠,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 몰라도 돼. 그냥 가. 서양과 중국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입장이니까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그랬어요. 내용 키워드가 2개밖에 없어요.
태양 중심설이 제기가 되었다. 개혁이자 변혁이고 이것이 중국에 들어오자 블라블라한 변화가 생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 이어질,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 준 거예요.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단락을 가보시면 이제부터 이단락을 어떻게 보냐면 쌤 항상 비문학할 때 사람 이름이 나오면 네모하고 색칠을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이 그 단락을 찾아가는 기준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단락에 가서 뭘 색칠하냐면 해보세요. 코페르니쿠스 보이죠? 코페르니쿠스를 이단락에 색칠해 놓으세요. 색칠했지. 사람 이름 보이죠? 또 누가 보이게 해요? 색칠해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색칠, 프톨레마이오스가 보일 거예요. 색칠해 놓고 한 단락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이번에 어떤 이름이 보이나요? 말해보세요. 브라에가 보이죠? 16세기 후반에 브라에는 이라고 보이니까 이번엔 브라에를 색칠해 놓고 그 다음 단락 내려가서 이번 누가 보이나요? 뉴턴 색칠해 놓고 끝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락이 뭐로 이어지냐면 잘 보세요. 지금 서양의 학자들이 이름이 쭉 나와 있어. 그래 놓고 나서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서양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중국에 그게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 거죠. 이 글은 크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단락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이미 암시해 줬고 그리고 서양의 학자들 쫙 이야기했었죠. 서양의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그것이 중국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중국에서도 사람 이름이 두 세트가 나옵니다. 색칠해 볼까요? 웅명호와 방이지 색칠. 그래서 웅명호와 방이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오른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색칠 왕석천과 매문정 색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변화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글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나요? 1단락에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서양의 우주론 왕창 그리고 내려와서 그것이 중국에 들어오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설마 이거를 읽으면서 외우려고요? 국어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만약에 과탐이었다고 한다면 과학시험이었다면 여러분 다 외웠어야 돼요. 다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고 풀래잖아. 이걸 왜 틀려? 여기 지문을 찾아가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읽고 나서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기 봤죠? 이제 이 단락 가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 색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봐요. 이 사람은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 그랬어요. 그럼 뭐야?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대요. 무슨 설이에요? 말해보세요. 지구 중심설이죠. 그래서 이쪽에 빈 공간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선생님 아리라고만 적을게. 프톨레마이오스는 뭘 얘기한 거예요? 지구 중심설을 이야기했다는 게 키워드죠. 지구를 놓고 이거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체구들과 항성들이 어때요? 붙어있는 천구가 회전한다는 뭐 써있어?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 중심설인데 얼마나 친절해. 여러분이 지구 중심설이 뭔지 모를까 봐 얘의 뜻을 이야기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고 나머지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와 달리 그랬으니까 보나마나 뒤에 이어질 내용은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색칠, 코페르니쿠스 색칠. 코페르니쿠스는 이번에 이 사람의 입장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끝났네. 무슨 중심설일까요? 태양 중심설이죠. 옆에다 적어볼까요? 코페르니쿠스는 무슨 중심설?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감 잡았어. 이제 사람 이름 나올 때마다 무슨 중심설인지만 봐도 글에 뼈대가 잡힐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면서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든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맞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 어디 있어요? 얘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하자. 그렇게 하자. 얘가 했던 것보다 장점을 얘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이게 뭘까요? 장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면에서 좋은 이론이 되었어 라고 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태양 중심설의 장점이죠. 그러나 세모, 뭐가 나올까요?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아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얘 지구중심설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는 거야.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반대되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도를 무너뜨리는 거고, 큰 구조를 먼저 보세요.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우와, 우리는 신을 닮았는데 자존감이 높았는데 어때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 인간을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설을 이야기한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돼 있어요. 16세기 후반에 브라에, 네모하고 색칠. 그럼 이제 뭐 찾으려고 해야 될까? 잠깐만, 그럼 얘는 지구 중심설이야? 태양 중심설이야? 이거를 찾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알겠죠? 브라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상충을 피하고자 했으니까 두 개를 짬뽕하려고 했겠네요. 볼까요?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중심설이에요? 태양 중심설이었어. 얘의 장점은 인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중심설이었냐면 지구 중심설인데 얘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으니까 둘 다 짬뽕할 건가 봐요.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어. 지구 중심설이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해. 지구 중심설이죠.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지구 중심설을 이야기해놓고 그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해. 야,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태양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 무슨 설이 되는 거예요? 태양 중심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짬뽕했네요. 이미 앞에서 뉘앙스를 줬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장점은 인정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도 충돌을 피하고자 해서 두 개를 짬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네모하고 색칠. 한 번 더 있네요. 케플러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원인은 나중에 찾아,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끝. 뭐예요? 케플러는 태양 중심이라는 거죠. 끝났네요. 볼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설,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설, 그 다음에 브라에가 뭐 했냐면 브라에는 짬뽕. 그래서 지구 중심 플러스 태양 중심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케플러가 다시 무슨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태양 중심이 됐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있어요? 우주 중심에 태양을 배치해서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였어? 태양 중심설이었잖아.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태양 중심설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중심설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왜 어렵냐면 그냥 무대뽀로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 이름,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찾아놓고 밑줄 그어놓고 헷갈리면 문제 풀 때 찾아가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어디 있는지 금방금방 찾을 수 있잖아.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읽어 내려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A로 묶여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게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심지어 이걸 읽으면서 뒤에 있는 5번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어도 괜찮아요. 일단 A를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사람 이름 누구냐면 뉴턴 색칠. 네모하고 색칠해놓고 그럼 이번에 뭐 찾아야 돼요? 뉴턴은 태양 중심이야? 지구 중심이야? 찾아야 되는데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뭐야? 바로 나왔어. 태양 중심설 색칠. 그렇네. 이제 뉴턴 끝났어요. 사람 이름.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적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류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동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런 거에 쫄지 마. 이때 가정된 만류인력은 색칠. 만류인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나 봐요. 과학이나 경제나 기술 지문을 풀 때 공식이라든가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에 나와요. 뭐뭐하면 뭐뭐한다.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곱하기 뭐다. 이런 것은 반드시 색칠해놓고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류인력은 뭐래요? 뜻이 나왔네.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이 만류인력이잖아. 그래, 두 질점이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뭐의 크기예요? 만류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만류인력의 크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생님 볼까요? 만류인력은 너무 친절하잖아. 잘 봐. 만류인력은 두 질점이 당기는 힘이래. 우리 당기는 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해 주고 만류인력의 크기는 뭐라 그랬냐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심지어 써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볼게.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머릿속에 내용 정리에 지구를 포함하는 수많은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들이 구라면, 구 뭔지 알죠? 그래서 완전히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밖에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랬어요. 만류인력. 머릿속에 생각해. 그 천체밖에 어떤 질점, 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부피요소로 각각을 나누어서 그 각각이 천체밖에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뭐가 어려워요?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천체들이 9라면, 선생님 볼까요? 천체가 9예요.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 천체가 9라면 할 수 있지? 내 설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글자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천체가 9라면 그 천체가 천체밖에 어떤 질점, 얘를 당기는 힘은 만류인력이죠. 그렇죠? 얘가 얘를 당기는 그 힘은 이 천체를 잘게 나눠.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게 나눠서 얘 하나하나가 이거를 당기는 힘을 다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뭐가 어려워? 이거 전체가 얘를 당기는 힘은 얘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얘를 당기는 힘을 다 더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또한 색칠하세요. 또한이라는 글자는 대등하게 정보 하나가 더 있으니 대충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랬으니까 한 개 더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연락 친절해.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는 얘기까지 또 해주잖아.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 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풀 요령 하나 알려줄게요. 태양과 지구가 서로를 당기는 만류 인력이 같대요. 여기서 시험장에서 왜 같지? 왜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류력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류력이 왜 같지라고 고민하면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같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만약에 왜 같니라고 이유를 문제에서 물으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고민해요. 심지어 어떤 것도 하냐면 여기에 수학 계산을 중간에 해줘요. 얘를 막 해주면 그 계산은 맞는 거잖아. 그 계산이 맞는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태양과 지구를 당기는 힘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해서 달의 공정궤도와 사과의 낙하운동에 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류인력의 실제를 입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봐.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 질량은 얘가 더 크다고 했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같대요. 선생님 볼까요? 지구가 태양을 당겨요. 태양이 지구를 당겨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 만류인력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뭐에 비례해요?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두 개의 질량을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으니까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나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같을 수밖에 없죠. 두 개의 질량의 곱은 똑같을 거고 거리도 이쪽에서 이쪽을 재나 이쪽에서 이쪽을 재나 똑같은 거니까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나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공식 하나에서 나왔어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5번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왜 선생님 뒤에 왜 안 읽을게요? 선생님 볼까요? 뒤에는 이제 뭘까요? 그런 서양의 우주론이 중국에 들어오자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5번 문제를 푸는 거랑은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5번을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도 먼저 풀어버리는 거예요. 5번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왔죠. 이게 수능 시험에서 31번 오답률 80%가 넘어갔던 그 문제예요. 보는 순간 왜 멘붕이 왔냐? 일단은 보기가 너무 길어.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웠던 건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비문학을 틀리는 건 죄악이야. 왜? 한글로 써 있어. 심지어 보고 풀래. 못 풀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같이 가볼게요. 지금부터 보기 간다. 9는 모르는 글자 있어요? 없죠? 9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아마 이건가 보지? 구가 있는데 막 겹으로 배열되어 있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여기 O 있네. 구의 중심 O 이거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면서 양파처럼 겹겹이 둘러싸여서 구를 이룬다. 어렵지 않네요. 이때 주어가 뭐예요? 색칠. 부피 요소는 색칠. 구를 이루는 부피 요소든 뭐든 부피 요소는 뭐로 볼 수 있대요? 서술어를 먼저 보세요. 부피 요소는 색칠. 질점이래요. 질점. 질량을 갖는 점이라고 뜻도 줬어요. 부피 요소는 질량을 갖는 질점이야 라고 했죠. 근데 질점이 뭐래요? 써 있어요. 앞에 친절해. 가로로 묶어.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가로 닫아. 이게 질점이라는 거. 질점은 뭐래요? 부피 곱하기 밀도.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오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점이라는 거죠. 선생님 볼까요? 얘를 이루는 부피 요소는 하나하나의 점이라는 거죠. 질량을 갖는 점들. 근데 이 질점은 뭐 곱하기 뭐라는 거예요? 거기 써있죠? 부피 곱하기 밀도라는 거죠. 그리고 1과 2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냐면 가로 1 설명 주고 가로 2 설명 주고 모를까 봐 1, 2를 요약한 것까지 또 줬어요. 가볼게요.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국껍질 색칠. 국껍질을 구성하면 그랬으니까 키워드가 이번엔 뭐냐면 국껍질이에요. 국껍질. 뭘까요? 하나의 국껍질을 구성하면 그럼 머릿속에 그림 그려. 구가 있는데 요 국껍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국껍질이죠. 요 국껍질이 뭐예요? 하나의 국껍질을 같은 부피 요소들이 같은 부피 요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를 이루면 국껍질을 바로 구성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의 이 부피 요소들이 어때요? 구 외부의 질점 P, 밖에 질점이 하나 있어요. 얘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하나하나 이거의 총합은 이거 전체가 얘를 당기는 힘과 똑같다. 이랑 똑같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국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 이거 전체의 질량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얘를 당기는 힘과 같다. 아까랑 똑같잖아요. 하나하나가 얘를 당기는 그 만류인력의 합은 이거 전체의 무게랑 동일한 무게를 갖는 질점이 얘를 당기는 합과 같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가로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사이즈가 좀 커져요. 이번엔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아까는 선생님 볼까요? 부피 요소가 껍질을 구성할 때고 이번엔 껍질이 구를 구성할 때 단위가 커졌죠? 구색칠, 구를 구성할 때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니?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껍질이 하나를 당기는 만류력의 총합은 이거 전체가 당기는 총합.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가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구를 구성할 때 껍질들이 색칠. 이번에는 껍질들이 밖에 있는 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껍질 다 합치면 구가 되니까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아까는 사이즈가 뭐예요? 껍질을 이루는 질점들이 얘를 당기는 힘은 이 껍질 전체의 무게를 가진 질점이 얘를 당기는 힘과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껍질이 모여서 구를 이루는데 하나하나의 껍질이 밖에 있는 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것을 다 더한 구의 질량과 동일한 점이 밖에 있는 점을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모를까 봐 정리 마지막 1과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가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 색칠, 부피 요소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밖에 있는 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하나하나의 부피 요소가 밖에 있는 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 전체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P를 당기는 만류력의 총합과 같다. 아까 태양하고 지구 얘기할 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수험생의 80몇 프로가 틀려야 될 문제인가요? 자, 지금부터 1번 가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되게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 봐봐.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구껍질이 있어요.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어. 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구껍질이 점점 전부 다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색칠. 뭐 얘기하는 거게? 만류인력이야. 근데 이거 볼래요? 2번에도 색칠해. 뭐게요? 만류인력. 3번도 키워드가 뭐게요? 만류인력. 4번도 만류인력. 5번도 만류인력.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만류력에 관한 정보가 뭐밖에 없었냐면 선생님 보세요. 아까 지문에서 만류인력은 뭐라 그랬게요? 말해보세요.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었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얼마나 친절해. 이게 만약에 물리였으면 없이 풀어야 돼.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이 정도밖에 안 줬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자,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요. 구껍질의 반지름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부피 요소가 커져요. 부피 요소는 뭐예요? 질량을 갖는 점, 질점이란 말이에요. 뭐가 커지겠어요? 질량이 커지겠지. 만류력도 커지겠지. 그쵸? 어려운 거 없지? 다시 한번.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그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이 주어야. 구껍질의 반지름이 커지면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가 많아질 거고 부피 요소가 질점이라 그랬고 질량을 갖는 점이니까 질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만류인력 커지겠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
그 다음 2번, 이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그렇게 못 찾았어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머릿속에 그림 그려.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영어 스펠링이 똑같다는 것은 질량이 같다는 이야기죠.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게 지문에서 말한 정보랑 똑같아 보여요. 해볼까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질량이 m이에요. 태양의 중심에 있어요. 얘가 뭐를 당긴대요?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 인력은 이번에는 한글만 읽으면 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역시 질량이 m인데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 중심이에요. 지구에 있어요. 얘가 뭐를 당겨요?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대요. 계산해 볼까요? 얘가 태양 전체가 아니고요. 태양에 있는 점 하나예요. 얘와 얘 사이의 만류인력은 어떻게 구해질까요? 얘와 얘의 질량의 곱 거리의 반비례겠죠. 그렇죠? 태양에 있는 점 하나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번에는 어디 있냐면 지구에 있는 점 하나가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이에요. 선생님 볼까요? 태양과 지구의 사이의 거리를 재나 지구에서 태양 사이의 거리를 재나 거리는 똑같으니까 뭐만 보면 돼요. 이제는 어차피 얘는 똑같잖아. 얘만 보면 되는데 질량의 곱이 같아요. 점 하나 곱하기 지구, 점 하나 곱하기 태양. 심지어 이 점은 질량이 같았어.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어디에 만류력이 더 커요? 여기에 만류력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잘못 본 게 뭐냐면 태양이 아니고 태양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그랬으니까 태양에 있는 점 하나예요. 질량이 m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m 곱하기 지구만큼의 질량을 가질 건데 이쪽은 지구에 있는 점 m이에요. 질량이 m이야. 태양의 무게예요. 곱하면 태양의 무게만큼이 훨씬 더 크니까 이쪽의 만류력이 커야죠. 어떻게? 각계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갔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글자 보세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질량이 m이야. 지구를 당기는 힘은 그러면 질량 m 곱하기 지구 여기에 비례할 거고 지구의 질량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질량이 m이야. 태양 전체를 당기는 거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그 m과 태양의 무게를 곱한 거니까 어때요? 후자가 훨씬 크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답 2번이잖아. 3번 되게 재밌어. 3번 더 볼까요? 3번 봐볼게. 질량이 m인 지구와 뭐만 보면 되게? 질량과 거리만 보면 되는 거야. 왜? 만류인력은 질량과 거리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질량과 거리만 보면 돼.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두 개의 질량 달라. 말해보세요. 달라요. 얘는 질량이 m이고 얘는 질량이 m이니까. 그쵸?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그랬어. 선생님 보세요. 얘가 지금 뭐냐면 지구예요. 지구의 질량이 뭐냐면 m이에요. 얘가 뭐냐면 지금 달이에요. 질량이 m이에요.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얘가 중심이야?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겠죠. 그러면 요 중심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하나는 m이고 m인 이쪽은 질량이 m이래. 하나는 이쪽인 질량이 m이래. 두 사이의 만류인력과 동일한 규모의 힘으로 당기겠군. 야, 얘와 얘 사이의 만류인력은 어떻게 나와요? 거리에 반비례할 건데 거리가 똑같잖아. 질량의 곱에 비례할 건데 질량은 m과 m이야. 그럼 얘도 뭐야? 질량이 m과 m이야. 거리가 똑같아. 그럼 둘 사이의 만류력 어때요? 얘네 둘이 당기는 만류력과 얘네 둘이 당기는 만류력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어렵게 보였을까요? 만류력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한글을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이야. 질량이 m인 지구와 m인 달은 질량이 요거야. 요거의 곱에 비례해. 질량의 곱에 둘의 중심만큼 떨어져. 둘이랑 거리 똑같아. 거리가 둘의 중심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하나는 m이고 m이면 얘 둘 사이의 만류력과 얘 둘 사이의 만류력은 똑같잖아. 질량의 곱이 같을 거고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거리도 똑같으니까. 이해가죠? 그쵸? 완전 쉽죠? 안 어렵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더 재밌어요. 가볼게요.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뭐게? 부피 요소 밑줄거. 태양이 열나 큰데 그거를 이루는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어때요? 선생님 볼까요? 태양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와 선생님 볼까요? 태양을 구성하는 어떤 부피 요소와 지구 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뭐라고 할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 하나가 얘를 당기는 만류 인력을 다 더하면 똑같겠군.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완전 쉽죠? 그쵸? 5번 별표. 아이들이 5번을 답이라고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읽어, 2번 읽어, 3번 몰라. 5번이 제일 복잡해 보여. 에이 모르겠다. 5번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5번이 얼마나 쉬운지 지금부터 볼게요. 반지름이 R, 질량이 m인 지구와 반지름과 질량 왜 얘기해 줬을까요? 만류인력 구하려면 지름하고 거리하고 무게만 알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 그럼 해볼까요? 이게 지구야. 반지름이 얼마냐면 R이야. 왜 반지름이 R이야?
얘가 지구인데 질량은 얼마냐면 지금 질량이 m이에요. 지구와 해석되죠? 지구의 표면에서 모르는 글자 없지? 지구의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그러면 구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중심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h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정리해 보세요. 지구의 표면에서 높이 h의 중심이 있는 구슬이 하나 있는데 얘의 질량은 얼마래요? m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사이의 만류 인력은. 그럼 이거 둘 사이의 만류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할 텐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끊어봐. R 플러스 H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뭐야? R 플러스 H, 거리 똑같아? R 플러스 H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M 사이에 두 질점의 만류력과 똑같겠고 뭐 똑같잖아. 왜? 거리 똑같고 질량 똑같은데 만류력 똑같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정답 2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오답률이 막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이 80% 이상이 틀렸다는 거는 당황했고 시험장에서 정보를 정리하자니 그냥 줄줄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보를 보시면 돼요. 이거 풀고 나서 와 만류 과학 지문이야 국어 지문이야? 국어 지문이에요. 만류력 하나도 몰라도 돼. 만류력 뜻도 좋고 구하는 공식도 좋고 국어적으로 끊어서만 읽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이제 우리 지문 뭐 남았죠?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 보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로 몰입해서 읽으면 서양의 우주론이 중국에 들어와 있어. 중국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능동적으로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부터. 재미 하나도 없지, 그치? 자, 지금부터 중국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세기 말부터 중국 색칠. 아까 1단락에서 예고했어요.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볼게요. 중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서양 과학은 그랬어요. 주어가 뭔데요? 잘 보세요. 중국에 유입된 서양 과학이에요. 서양 과학은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의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언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서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잘 안 읽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주어 서술어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서양 과학은 위상이 구체화되었다는 거죠. 이해갔죠? 어디에 들어온? 중국에 들어온 서양 과학은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 왕조가 뭐를 채택했게요? 시언력을 공식 채택하니까 서양 과학의 위상이 구체화되었어. 그럼 우리 뭐 알려줘야 돼요? 시언력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잖아. 시언력은 뭘 기반으로 만들었게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언력이에요. 그러니까 시언력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양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공식으로 채택하니까 어때요? 중국에서 서양 과학의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 심지어 청나라 왕조가 시언력을 공식 채택하니까 서양 과학의 위상이 구체화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브라헤와 케플러, 서양 과학자들이죠. 천문 이론을 차례로 수용해서 정확도를 높인 시언력, 시언력은 분명히 서양 과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뭔가 뒤집을 것 같죠. 시언력이 중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지적인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거 뭐예요? 중국의 자기네 중화사상이잖아요. 우리랑 연관이 없는 건 거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서양 과학이 똑똑하고 좋다 하더라도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자기네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부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질문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는 서양 학자를 얘기하는 걸까? 지금 중국 학자를 얘기하는 걸까? 중국 학자. 서양의 어떤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뒤에 안 읽어도 알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 서양 과학 완전 좋은데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서양 과학이 자기네 중국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음, 연관성을 찾아서 이 문제,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뭘 보여줄 거예요? 사람 이름, 특성, 사람 이름, 특성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주지 중국 학자의 웅명호와 방이지, 네모하고 색칠. 웅명호와 방이지들은 이제 두 사람은 중국의 학자겠죠.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특이하다. 자기네 거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했어요. 부정하면서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해서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오, 그렇구나. 독창적 이론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수성과 금성이 태양주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의 학설은 불화의 역량이었지만 서양의 것을 받았지만 뭘 만들어야 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양의 역량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뭐와 결부했대요? 기, 동양사상이잖아요. 이것을 빛과 결부해서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이게 뭐겠어요? 이거죠. 서양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중심 문장 예시 간단하죠.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17세기 후반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네모하고 색칠, 왕석천과 매문정.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나 볼게요.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그렇지, 지금 그런 학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원래 우리한테 다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웅명우 네모, 아까 앞에 있었던 팀이죠. 얘네가 뭐 했어요? 자신의 우주론은 부정했잖아요.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과 같은 형이상학에만 몰두하고 우리의 우주론은 부정했어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의 이론과 연결하는 등 어떻게 한 거예요? 서양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네 거리랑 연결고리가 없으면 버렸잖아요. 불온한 것으로 간주했으니까 원래 우리 증자의 말에 원래 있었어. 니네가 땅이 둥글다고 말하고 서양 이론이 있지? 이거 원래 우리 증자가 한 말이야 라는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 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중국에 먼저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중심 문장에서 이미 다 예고했잖아.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그렇네요. 서양 과학이 중국에 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그랬어요. 매문정의 입장 네모. 뭐가 중심이라는 거기에 글 제대로 읽어. 중국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합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자국의 거 먼저라는 거죠. 이거 우선하고 플러스 이것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대요. 오, 그렇구나.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매문정의 입장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 이것이 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전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험은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 같이 들어보자.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인데 잘못된 거 물었어요. 왼쪽이 예측이고 오른쪽에 점검 결과인데 잘못된 걸 물어요. 예측해 볼게요.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의 개념 밑줄과 키워드가 지금 뭔가요?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얘들아, 읽어봤더니 어떤 게 태양 중심설, 어떤 게 지구 중심설 써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예측과 같은 동그라미 맞았어요.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얘들아, 이 내용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맨 뒤에 가면 서양의 우주론이 중국에 들어오자 중국의 우주론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얘기해 줬잖아요. 2번 예측과 다른 뭐야? 틀렸잖아. 예측과 같아요. 그렇죠? 뭐야 이거 1달러에도 예고했잖아. 서양의 우주론이 중국에 들어오자 중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미 얘기했었고 그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웅명호와 방이지 왕석천과 매문정에 대한 설명인데 뭘 예측과 달라 예측과 똑같이 답은 2번이고 3번에 가서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 색칠 제기한 사람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얘들아 볼까요? 누가 제기했어요? 코페르니쿠스 제일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때요? 누구예요? 답이 나와 있죠. 코페르니쿠스라고 맞았죠. 중국에서 4번 중국의 색칠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서양 것과 중국 것의 회통을 시도한 사람 누구일까? 두 팀이나 나와 있어. 웅명호와 방이주도 있었고 왕석천과 매문정도 있었으니까 맞았죠. 5번에 가서 중국에서 얘들아 잘 봐. 글자만 잘 읽으면 돼.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이 들어오자 중국 학자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 어떤 학자가 가서 전파했는지는 얘기한 적이 없죠. 뭐라고 했어요?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맞았잖아.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안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 몇 번을 보냐면 3번 문제를 좀 먼저 봐보세요. 3번. 3번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린 문제예요. 3번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여야 되게 해요? 미친 듯이 또 읽어? 그럼 안 돼요. 어떻게 보이냐면 형광펜 들어보세요. 형광펜 들어보고 얘가 매지가이처럼 보이면 돼요. 1번의 색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2번의 색칠,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3번의 색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4번의 색칠 브라해의 우주론, 5번의 색칠 케플러의 우주론 색칠. 와 뭐야 왼쪽에 글 있는데 헷갈리면 찾아보면 되지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가 또 두 번째로 또 오답이 많았던 문제예요. 확인해 볼까요?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안 봐도 되지만 헷갈리면 찾아보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얘들 잠깐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중심이에요? 그럼 누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 지구. 1번 땡 버려. 더 이상 보지 마.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는데 이미 틀렸는데 뭘 더 이상 읽어? 시간 낭비하지 마. 땡 틀렸어. 버려. 2번에 가서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어디 있었어? 이거의 우주론은 뭐라고 했냐면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순성은 옛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앞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점에서 단순성이 있어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였어? 코페르니쿠스 거였죠? 틀렸어. 2번 땡. 뭐야?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3번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이야. 얘는 태양 중심설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여기까지 좋았어.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단순한 장점이 장점이었으니까 맞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얘들아 양립 밑줄 그으세요. 양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가 동시에 서 있다는 거니까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야 잘 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무슨 중심설이에요? 태양 중심설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중심설이야? 지구 중심설이야.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3번 땡. 4번에 가서 이제 브라해야. 살짝 긴장돼. 왜? 브라해는 얘도 가져오면서 얘와의 충돌도 피했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봐야겠죠?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지구 중심이지.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브라해의 우주론은 그랬으니까 브라해의 우주론 중에서 뭐를 가져온 거야? 지구 중심을 가져온 거야.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리와의 충돌도 피하고 얘도 가져오고 했으니까 어때요? 얘가 얘기한 것 중에 지구 중심설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구 중심설이었다. 맞는 거잖아요. 이해겠지? 5번에 가서 케플러의 우주론은 그랬는데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적 근거를 찾은 거래. 어떻게 푸냐면 앞에 신플라톤주의 단어를 본 적이 있어. 찾아가. 신플라톤주의가 한 번밖에 안 나와. 그쵸? 어디에 있어요? 몇 단락에 있어? 신플라톤주의가? 1단락, 2단락, 3단락에 있죠? 3단락에 플라톤주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 얘들아, 형이상학이면 어때요?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경험주의적 근거. 경험은 눈으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어때요? 형이상학이랑은 거리가 먼 설명이죠. 정답인 4번 되겠습니다. 안 어렵지?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선생님 봐. 출제자의 의도를 보세요. 3번 문제 뭐에 관한 걸 물었어요? 서양의 학자들이 한 말을 찾으라고 물은 거죠. 4번 문제 이제 뭐 물을까요?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억에 대한 이해. 앞장에 기억 가볼까요? 기억이 뭐예요? 서양 과학과 중국 과학과의 전통 사이에 관계 맺음을 맺으려고 한 사람은 물어볼게. 중국 학자야, 서양 학자야? 중국 학자. 왜냐하면 관계 맺음이 없으면 거부하니까 중국 학자들이 그걸 하려고 했겠죠. 이제 중국 학자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라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디 보면 돼요? 마지막 단락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돼요. 그럼 문제 가볼게. 나랑 동시에 같이 푸는 거야.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끊으세요. 누구였어요? 아까 두 팀 있었잖아. 걔네들은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고 하였다. 특히 누가 더 그랬어요? 왕석천과 매문정이 자기네 거 중심 플러스 서양 거 회통하려고 했으니까 오케이 맞았네요. 뭐가 어려워? 2번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직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맞죠? 맨 마지막 사고전서 앞에 설명 그대로니까 맞았죠? 서양 천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중국의 역대직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었죠. 3번 너무 친절해. 네모에 방이지 네모 필요하면 찾아가.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죠. 독창적 이론. 아까 빛과 기를 연결시켰다는 얘기 했으니까 어때요? 맞았잖아요. 4번에 매문정 네모. 모르면 찾아가면 돼.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 밑줄거. 얘도 가져오고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도 가져와서 두 개를 접목했으니까 맞았잖아요. 그쵸? 5번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끊어보세요. 얘들아 물어볼까요?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가
아까 중국의 두 팀 중에서 앞팀이었어요? 뒷팀이었어요? 앞팀이었죠. 앞팀에 써 있었잖아. 뭐라고 돼 있냐면 웅명호와 방이지는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얘기했으니까 웅명호와 방이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뭐 했어요?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은 부정했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에이, 틀렸어. 이거 부정했잖아.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얘들아?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남았어요.